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데일리 안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조사를 한 여론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40%대를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내용은요, 다양한 아주 정치 중요 현안에 관한 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에 관련해서 인용한 위원장이 최근에 좀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이 문자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이죠, 혁신위원장 입에서 이 비대위든 공관이든 빨리 구성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그 저간의 사정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이재명의 삭제를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재명에 대한 이 비판의 강도가 하루가 다르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 신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관측이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자승 스님 지금 이제 입적을 한 걸 가지고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요, 지금 문화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 수사에 동참을 하고 있다. 매우 사려운 뭔가,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나온다 하면 북한 관련이지 않습니까? 뭔가 수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단서도 한번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는 이 김용 재판이 있게 되는데요. 김용 재판 판사가 누구인지 아마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상당히 법리에 밝은 유능한 판사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판사를 이 판사가 판단한다면 이거 법정 구속, 제가 그랬잖아요. 12년 구형했으니까 최소 6년은 이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거 최근에 이 판결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뭔가 수상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희정이한테 무죄를 판결했어요. 아니,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갖고 중간에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자, 그래서 참 이 100% 신뢰, 뭐죠? 이렇게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판사의 그 실체 이력을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여론조사 공정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지지, 여론조사 이 그 데이터를 쭉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보시면, 자, 우선 긍정평가가 말이죠, 대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두 번째 주가 38.6 했는데 42. 그래서 무려 3.4%가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588에서 5.6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말이죠, 이 40%대를 회복을 했고, 이번 이 긍정평가의 상승세는 충청권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15.5%,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한 4% 정도 되는데 4배나 많이 충청도에서 올라갔습니다. 충청도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생각이 다시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의힘으로 총선하는 걸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51.4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38.6인데 여당 지지층들은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반대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그 다음에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7.9, 없다는 3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특징은요, 있다라고 보는 층은 이제 저와 같이 이 보수 세력층에서 있다, 이거 아주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없다는 당연히 이재명 지지층인 개딸들, 그리고 이제 민주 지지층인 호남,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신당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거, 이거는 찬성이 52.2, 반대는 26.4, 그리고 모르겠다가 21.3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국민의 입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이 세력은 우리 여당 지지층이 되겠는데요, 무려 73.4%가 우리 여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우 이례적인 것은 광주와 전남 북에서는요,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왜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있어요?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렇게 과거 민주당의 이 대표 지지율에 비교해보면 좀 많이 낮는데 그 이유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당 지지도를 보겠는데 우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그럼 지지율을 보면은 14.9%가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14.9%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왔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왔다. 그래서요,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제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면 국민의당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에 영향을 준다. 왜? 민주당하고 이준석이 똑같잖아요. 윤 대통령 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욕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잠식한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도 40%대를 이제 회복을 했는데 정당 지지율도요. 우리 국민의힘은 무려 3%나 올랐어요. 38.5로 올라갔고 민주당은 4% 정도가 빠졌습니다. 32.8. 이게 전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하고 직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이 신당을 창단한다? 그러면은요, 이준석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는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집도끼들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면 36.6에서 39.2. 거의 뭐 이 3%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2.6%.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빠집니다. 31.2에서 29.4.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도 잠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 지지세를 잠식한다. 그럼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 이준석이가 창당을 해도 민주당 지지층이 3%나 빠져요. 이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의 11.6%가 이준석 신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향이 제일 큰 것은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국이 창당을 하든 이준석이가 창당을 하든 간에 민주당의 영향이 제일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어느 당한테 투표할래? 했더니요. 우리 국민힘으로 투표하겠다라는 투표 의사를 밝힌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를 실시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 후보, 즉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높아요. 40.4 대 38.8로 높습니다. 그 이전을 보면요. 10월 달에는 국민이 뽑겠다는 게 34.1인데 민주당 찍겠다는 45.6이거든요. 10%나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11월 두 번째 주에서는 37.9로 40.6으로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0%대 높다가 그 다음에는 한 3% 높다가 이번에는 2%를 정도를 우리 국민이 앞서고 있다. 그래서 변곡점을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플러스 암컷 무슨 뭐 여성 비하, 청년 비하, 노인 비하 이런 비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종합적인 이 병적 세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정당에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이 더 커지고 있는 물적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여성 피하 이 암컷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 79.4 그러니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한 8명, 10명 중에 8명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말 정치인들은 출당시키고 또 피선거권도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정당 출당시켜라. 이게 28.2%. 그리고 피선거권을 영구히 제한하라. 26.5%. 그러니까 정계 은퇴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징계하라. 정당에서 24.6%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전부 다 더하니까 79.3이나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줘. 13%밖에 안 돼요. 예, 이건 개딸들밖에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내온 여론조사 내용이 다양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윤 대통령이 40%대를 회복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국민이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이제 처음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퇴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하 인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준석의 신당은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전부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조병구 판사,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김용 재판에서 판결을 내는 판사인데요. 자, 74세니까 49세고요. 대구 출신으로 되어 있고, 이 합격력을 보면은요, 단대 사대 부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38회 사법시험을 합격했어요. 28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보다 1년 밑에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대부지법, 대전지법, 연수원 교수도 하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가도 하고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하고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창원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장판사하고 서울 서부에서 부장판사 지금 현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사로서 지금 이제 법조계 평판을 들어보니까 법리에 상당히 밝다. 이러한 평판을 받고 있어요. 법리에 상당히 밝다. 그 다음에는요, 실력 있는 판사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력 있는 판사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이 판결을 내리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념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성향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2022년도 2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년 2월이면요, 중앙지법을 떠나는 그런 순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희정 재판에서 무죄 판결했어요. 안희정 재판. 그리고 몇 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판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개 판결을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법원 내 평가를 보면요, 민형사를 막론하고 각종 법리에 밝다. 그리고 사법정책과 관련된 기획능력과 행정능력도 인정할 만큼 출중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엘리트 판사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이제 대법원의 재판 연구를 한 걸로 보면은 이거는 법내석 능력이 탁월한 이런 판사들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했고, 특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법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대법원 재판 연구관하고 그리고 이 법원행정처 공보관 요 두 자리를 거쳤다는 것은 능력이 검증받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이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특정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이 조 판사는요. 2010년도에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있을 때 시국사안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서울행정법원 재직 중에 2013년도인데 유흥주점에서 란제리 슬림만 입고 술 수의중을 드는 거 이거는 음란성 퇴폐 영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업주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내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2018년도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희정 성폭력 혐의 유명하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당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됐잖아요. 이거 좀 수상하다 이거죠. 요 부분은.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2018년도 5월에는요. 이 마약 관련 법률 혐의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주환에게요. 징역 8년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320만 원을 선고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는요. 양현석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이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보복 협박 혐의인데. 그리고 함께 기소됐던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이 권오수 이 사건에서 말이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해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난을 받은 겁니다. 2023년도 2월. 그리고 2023년도 4월에는요. 여러분들 정진상한테요. 보석 청구를 인용해 준 판사예요. 자, 이래서 정진상 보석 인용해 줬고 안희정 무죄 판결 때렸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형석 무죄를 때렸고 요런 몇 가지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우리가 아니라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우선 이 법리에 받고 실력이 있다 이걸 보면은 사안별로 이 성격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데 제일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 어떻게 안희정이를 무죄를 때리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김용 지금 저 1385개의 파일까지 지금 검찰에서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지금 이제 이 무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은 가능한 것이 아니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말이죠. 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증거인멸 도망우리가 없어. 그러면 김용은 증거인멸은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돼. 근데 도박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 지멋대로 도박 염려 없어. 그래갖고 법정 구속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조병국 판사의 오늘 이제 재판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도 흉기 위협의 피해자이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예방 그리고 이 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은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경기에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딱 제16개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어요. 자, 이 자리에서 그러한 국가 그러니까 이제 범죄 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그 중에 하나가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최근에 말이죠. 경남 진주의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례를 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는 뭐냐? 저도 흉기 테러 위협, 스토킹,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같은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는데 흉악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거지만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법무부는요, 이렇게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하고도요, 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지난 10월부터는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로로 신형철 논산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6명을 정부 포상을 줬고, 4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비대위든 선대위든 간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한테도 내가 문자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첫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답장이 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도 원희룡 지금 장관도 다 좋다.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자, 그러면서 또 고건 전 서울시장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 오늘 이제 발언이요. 일종의 이제 선전포고형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선대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대위 체제 이거 빨리 하면 빨리 결단을 내려라. 선대위 체제 필요하면 해야 되고 빨리 결단을 내려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됐든 선대위가 됐든 간에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이 나와서 도덕성의 칼을 들이대고 냉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이르지만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좀 몫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건강 조십시오라고 오더라. 그리고 거침없는 사람, 누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 그리고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고건 전 이 총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 원희룡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 가능성 좋다. 신선하고 젊고 존경하고 객관적이고 머리가 좋다.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진 감사원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밝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저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고치지 않으면 당도 나라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친윤들, 지도부, 중진의원들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수위를 앞으로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 있잖아요. 안 받을 수 없게 넘길 것이다.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다. 그래서 되게 센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강서구 실패처럼 가는 거다. 못 받아냈다고 하면 본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요, 당정 관계에 대한 혁신 메시지 없는 것,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르고 안 한 것이고 우리는 당을 고친다는 뜻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그 이준석과 관련해서는요, 대안 없는 비판은 대단히 안 좋고 신당을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결단을 내려 화해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이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제 매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재명 사표 얘기를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이건 이 걱정이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억압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사법 리스크 플러스 리더십 리스크를 다시 한번 거론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 보냐? 그건 뭐 공천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강성치드차, 즉 개딸로부터 혼나봐서 그런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이 폭력적인 이 개딸 등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최소한도 당원 게시판에서만도 적대적, 폭력적 용어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한 분들을 제명했다면 많이 자제됐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개딸 리스크 이런 거를 갖다가 직접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물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다.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SBS 김태현 정치쇼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김종인도 만났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 논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지를 늘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어요. 아니, 신당 창당 논의 안 했으면 뭘 하고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분당 때 민주당에 잔류한 걸로 볼 때,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는데 탈당 가능성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낙연 대표가 좋게 얘기하면 점잖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결단력이 없고 참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이죠. 지켜보시죠. 유인태 사무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대표가 원래 상당히 신중하고 소위 온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어제 이재명과 한판 뜨는 거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한판 뜨는 게 아닌데 저렇게 몰아넣고 있다. 그러니까 한판 뜰까 말까 아직 망설이는 것 같다. 이게 이낙연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도 싫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거 별로 안 좋죠. 예. 자, 그래서 좀 뒤늦지만은 우선요, 이 한동훈 장관 이렇게 지금 이제 윤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 총선 구도에 굉장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 지금 뛸 예정인 사람들 종합적으로 제가 오후 방송에서 정리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이 유서가 이제 지금 요 조금 전에도 보인 자승 스님이 남긴 유서인데, 이 자승 스님이 남긴 유서 보면요, 세연을 끝나게 돼서 민폐가 많고 이 건물은 상자들이 복원할 거다. 미안하고 고맙고 부처님 법전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경찰관들 부검하지 말아달라. CCTV에 전부 다 있다.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유서가 과연 어떤 유서냐? 이게 강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써진 유서냐?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써진 유서냐? 요게 이제 자살이냐 또는 타살이냐의 핵심 변수가 되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걸 이유는요. 지금 문화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타살 가능성을 수사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요 가능성을 두고 일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승 스님의 상황인과 과정에 대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사를 함께 진행 중에 있다. 이게 그래서 국정원이 일반 이런 이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한다?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그럼 이 방화가
이 종북 좌파 간첩 세력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요, 방화에 의한 살해, 제3자가 개입해서 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유서도 자승 스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문건이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작성될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안성 칠장사 화재 현장의 국정원에서도요, 현장 점검에 동참을 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은 맞다. 그러나 결과는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자승 스님은요, 2002년도와 2010년도, 2011년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국정원은요, 통신 기록을 통해서 자승 스님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칠장사 화재 직전에 자승 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수사당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하루 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렇게 미래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렸다?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승 이 스님의 입적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승 스님의 수사 향방이 이제 괴를 달리하는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자, 조금 전에 말이죠. 켈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변수됐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요, 오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